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유품 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지은이 김세별, 전혜원. 출판사 청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바로 전에는 생명에 대한 책을 낭독했는데 바로 이어서 죽음에 대한 낭독을 하게 되네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은 고독사, 자살, 범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외면했던 이웃들의 외로운 인생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떠난 자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살아서 아끼고 아껴서 결국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새 옷과 가방, 신발. 이런 물품들은 부패된 시신과 함께 있었던 물건들이라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일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내가 죽으면 쓸모없어질 것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 말입니다. 우린 죽을 때 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지만 왜 이리 욕심이 많은 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라고. 그러니 추억을 많이 남기라고. 늘 옆에 있기에 소홀한 우리 가족. 하지만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의 가족, 친구, 옆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얼마 전 유퀴즈에 이 책의 저자 김세별 님이 출연했습니다. 유품 정리사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유퀴즈에 소개된 이야기들보다 책 속에는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실려 있으니 책을 꼭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붙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에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바래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 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기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만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여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넉넉치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오더니 시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자식을 향한 작은 바람.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일까? 작업 절차를 채 설명하기도 전에 유족들은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갔다. 장롱문을 열어젖혀 이불 사이를 뒤지고 서랍을 빼내어 바닥에 뒤엎었다. 남자와 여자 총 5명.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보아 고인의 딸과 사위, 아들인 듯했다. 무슨 유서를 저리 요란하게 찾는 건가 했는데 집문서 운운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금반지랑 금두꺼비도 있다더니 없는데? 안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은 나머지 방과 거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전달해 줄 것을. 가족들은 집안을 뒤죽박죽으로 헤집으며 청소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무리 의뢰인이고 소중한 고객이지만 저런 사람들을 위해 청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다. 찌는 듯한 여름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렀다. 그렇게 30분이 넘게 지났을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이웃들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침 가족들이 나오는 참이었다. 원하는 것을 못 찾았는지 얼굴들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첫째 사위인 듯한 이가 물건이 나오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이었다. 앨범, 휴대전화, 신분증, 각종 서류, 통장, 현금, 귀중품 등은 요청하지 않아도 확실히 전달한다. 가족들이 어지럽힌 통에 집안은 더욱 정신이 없었다. 구역을 나눠 인원을 배정하고 유품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전해주기 위해 나가보니 아파트 입구 쪽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물건은 없고 이것만 나왔습니다. 딸이 실망한 얼굴로 액자와 앨범을 받아들었다. 순간 아들이 그것을 냅다 빼앗아 들더니 한쪽에 세워두었던 우리 차량 적재함으로 집어던졌다. 냄새도 심한걸 뭐하러 가지고 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액자 유리가 깨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꺼림칙하다면 사진만 빼서 간직해도 될 것을. 나는 적재함으로 뛰어 올라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만 빼내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빼기 위해 액자 뒷면을 떼어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현금과 봉투였다. 액자 안에 스티로폼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넣어둔 것이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적재함 바닥으로 쏠렸다. 아들이 뛰어왔다. 돈과 봉투를 주워들고 막 건네려는데 아들이 휙 낚아채 갔다. 가족들이 모두 다가오고 아들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500만 원이라고 했다. 봉투에는 집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것만이라도 간직하시죠. 아들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그에게는 집문서와 현금만이 중요했다. 그 돈은 장례 비용이었으리라. 죽는 순간까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다. 부모의 사진을 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현금과 집문서를 액자에 넣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인의 사진을 더도 덜도 아닌 쓰레기 취급했다. 아버지가 홀로 살다 돌아가시고 20날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았다. 고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도 자식이 아닌 옆집 할아버지였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초에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며 가슴 아파한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과연 위로가 될까 회의하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그러나 그날은 가슴 아파하는 가족도 없었고, 그러니 위로의 말을 건넬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혼이 있어서 고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보는 이의 마음이야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은 가족들은 이제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총총히 사라졌다. 나만이 쓸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고통, 삶의 다달이 지불하는 월세. 제주도는 두 번째였다. 장비와 약품은 비행기 화물로 싣고 갈 수 없는 품목이라 차량을 가지고 가야 해서 두 번 다 배를 이용했다. 도착한 곳은 제주 시내. 빌딩들만 늘어서 있는 것이 서울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길가의 야자수들 때문에 제주도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수십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의뢰인을 만났다. 건물 관리인이자 부동산 중개소 직원이라고 했다. 만나자마자 그는 한숨부터 쉬었다. 업체가 와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갔는데 그대로입니다. 락스 한 통을 다 뿌렸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나 역시 한숨이 나왔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 락스 정도로 해결될 일이라면 우리 같은 업체가 있을 리 만무하다. 또 청소업체라고 해서 모두 특수 청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사 청소처럼 쉽게 생각하고 이 일에 뛰어든 업체들이 전문 장비나 약품도 없이 청소와 소독만 해놓고 가버리는 통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일쑤였다. 문을 여니 락스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무래도 한 통만 부어놓은 게 아닌 것 같았다. 눈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파왔다. 다른 집에 피해가 갈 수 있어 문을 닫고 작업해야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지경이라 도저히 불가능했다.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량의 락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수칙이다. 관리인의 허락을 받고 창문을 열었다. 위층으로 악취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식 환풍기를 연결하고 창틀에 올려놓았다. 환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야 내부를 둘러보았다. 세탁기 위가 불에 그슬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연탄을 피웠던 모양이다. 일단 약품을 꺼내 구석구석 닦아내기 시작했다. 악취는 공기를 타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기 때문이다. 천장이며 벽면, 가구, 가전제품에도 배어든다. 공기 중에 일반 소독약만 뿌려서는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벽지를 제거해야 했다. 종이를 뜯어내는 일이니 수월할 것 같지만 시간도 품도 많이 든다. 보통 도배는 기존 벽지 위에 덧붙이는 식으로 한다. 그러니 도배지는 겹겹이 쌓이고 합판처럼 두껍고 딱딱해진 벽지를 떼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맨 처음 붙여놓은 초안지와 벽지가 밀착되어 있기라도 하면 한 번에 뜯어지지 않고 조각조각 뜯어진다. 8평짜리 원룸의 벽지를 건장한 사내 둘이 떼어내는데 2시간을 훌쩍 넘긴 적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벽지 제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벽지에 배어든 악취 때문이다. 벽지를 제거하고 나니 바닥이 남았다. 원목 데코 타일이었다. 아마도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일 터였다. 일반 장판은 비닐 재질이라 부패물이 바닥으로 스며들기 어렵다. 그러나 데코 타일은 미세한 틈새로 부패물이 흘러들고
강한 산성의 유기산유가 타일 사이사이를 메꿔놓은 접착제를 녹여 시멘트 바닥까지 스며든다. 장판처럼 손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기계로 타일을 뜯어낸 뒤 시멘트 바닥의 접착제도 제거해야 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관리인에게 설명을 한 뒤 스마트폰으로 작업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고가의 장비라 보유한 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서울이면 몰라도 이곳은 제주도였다. 다행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았다. 전화를 하니 현재 다른 곳에서 기계를 사용 중이라 1시간 후쯤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다행이었다. 비로소 시장기가 느껴졌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 있었다. 식사를 하러 나가려던 찰나 심상치 않은 표정의 여인이 들어왔다. 관리인이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다. 나도 명함을 건넸다. 여인은 명함을 받아들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왜 하필 내 집에서 죽느냔 말이야.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아주 두통약을 달고 살아 요즘. 심장도 벌렁거려서 지금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내가 이놈의 집구석 청소하느라 여태 돈 쓴 걸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 잠을 못 잔다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내 돈까지 썼어. 완벽하게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냄새는 그대로고. 이번엔 확실한 거야? 아휴, 왜 내 집에서 죽어서는. 여인은 숨도 안 쉬고 말했다. 하이톤의 목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원인 제거가 안 돼 그런 겁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코팅해서 차단하면 냄새는 사라지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듣지도 않고 다시 한탄을 시작했다. 나도 듣지 않고 생각했다. 지금 밥 안 먹으면 작업 끝날 때까지 굶어야 하는데 했던 말을 자꾸 하시네. 불량 업체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일을 2번에 걸쳐 하게 됐으니 속상할 만도 했다. 비용은 2배로 들고 그렇다고 공실로 비워둘 수는 없고 애초에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세입자가 원망스럽기도 할 것이다. 건물주가 관리인과 잠깐 대화를 하는 사이 바닥을 뜯고 갈아내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는 밥을 먹으러 나왔다. 머리가 지끈거려 관자놀이를 눌러가며 가까운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밥이 나오고 2수저쯤 떴을까? 데코타일 제거 장비기사가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다. 먹다 말고 식당을 나왔다. 장비기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냄새람? 기사는 혼자 중얼거리고는 바닥을 뜯어내고 접착제를 갈아내기 시작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시멘트 바닥이 드러났다. 예상대로였다. 바닥의 절반 이상이 색이 짙게 변해 있었다. 게다가 문지방이며 붙박이장까지 유기산유가 스며들어 있어 문과 붙박이장을 뜯어내고 바닥은 코팅을 해서 악취를 차단해야 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건물주는 또 한 번 고인을 비난하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다. 고인을 발견한 뒤 수소문에 부모를 찾았는데 2사람은 딸의 죽음이 서로의 탓이라며 큰 소리로 싸웠다고 한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로 딸은 엄마와 살다가 6개월 전 하와이로 유학을 간다며 집을 떠났다. 잘 지내고 있다고 가끔 새벽에 전화가 왔고 그 시간에 전화를 건 것은 시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제주도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유서를 남기지 않았기에 사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짐작하기로는 그녀에게는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었을 것이다. 딸의 죽음을 두고 니타시오로 일관하는 부모.
그런 부모로 인해 딸은 외롭고 괴로웠다. 유학을 떠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집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아는 이 하나 없는 제주도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했다. 아직 꿈이 많을 나이. 그녀는 어떤 꿈을 갖고 제주도에 온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일까?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하고 돌아가면 그뿐. 그러나 계속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힘든 것도 살아있으니 겪는 거고 행복한 것도 살아있어야 겪는 것이다. 인생에 행복만 있을 수 없고 반대로 괴로움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취하려 한다. 행복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서 행복인 줄을 모르고 괴로움은 원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며 원망하고 비관하며 자신을 파괴한다. 괴로움은 삶의 다달이 지불하는 월세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행복이 우리를 찾아온다. 당연하게 여겨서 모를 뿐이다.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고 기적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특별한 사건이다. 태어났으므로 이미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어디선가 감동 깊게 읽었던 소설의 한 구절을 빌려 나는 죽음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잘 살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잘 살고 싶다 말해야 돼.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하는 건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 살아있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이야.